한여름이면 연못 가득 피어난 연꽃이 절경을 이루는 곳. 보기에도 좋지만 그 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연꽃의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고 하여 이곳에 있는 정자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천년고을 정읍기행. 전주시립합창단 조수빈 씨와 함께합니다. 호남 제일정. 호남에서 제일 가는 정자라는 뜻인데요. 제가 또 노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옛 조상들의 멋과 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쉬어가기 위해 지은 정자, 피향정. 보물로 지정된 이곳은 지금도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소장님, 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 이 앞에 호남 제일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정자거든요, 여기가. 아. 이곳이 전주 한백당 아시죠? 네. 남원의 광활로도 아실 것이고. 네네. 보통 남원을 호남 제1루라고 합니다. 호남 제일로. 네, 여기 피향정은 이 견주어서 호남 제1정이라고 하는데, 루는 촉성루 같이 네. 이렇게 그 기둥 다리가 사람의 키만큼 높은 곳이고, 이 정자라고 할 때는 그보다 조금 낮은 건데, 네. 이곳이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자다. 그래서 호남 제1정이고요. 군자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연꽃. 그 향기가 가득한 곳에 자리한 호남 제1의 정자, 피향정에는 2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잊힌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데요. 소장님, 여기에 네. 피향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판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뭐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지금 피향정이라고 써 있는 저 의미는요. 네. 저 피자가 나눌 피자입니다. 나눌피요? 나눌 피자. 그러니까 향기는 향자는 향기 향자니까 네. 향기를 둘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서 계시는 왼쪽이 네. 이 예전에 상현지라고 해서 저쪽. 연못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은 없어지고 이제 시장으로 변하는 것인데 네. 이제 오른쪽은 하현지라고 해서 지금 재현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향기를 나눴다는 얘기는 네. 양쪽에서 연꽃이 피었을 때 그 연꽃 향이 이 피향정 마루에 가득했다. 네. 향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편액입니다. 정자 앞뒤로 자리한 2개의 연못. 상현지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의 사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 아시죠? 네. 최치원 선생이 신라 때 여기 태산 군수로 부임을 해서 7년 동안 재임하면서 음풍농어라고 소유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고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나라 한국 풍류의 원조입니다. 풍류가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 네, 대충은 대충. 압니다. 이제 보통 풍류를 사람들이 뭡니까 음주 가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예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정읍이 또 가사문학의 발원지거든요. 네. 불우원 정극인 선생이 쓴 상춘곡에 네. 풍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연을 좋아하고 속세를 떠나 있는 자기 자신과 같은 삶을 풍요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빈낙도하고 자연을 즐기는 네. 그런 것을 풍요라고 한 것이지 네. 음주 가무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이제 최천 선생이 태산태수로 부임을 해서 여기서 7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이곳과 칠보에 있는 유상도에서 이게 음풍농을 하며 소유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물론 이 건축물은 신라 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조선 후기에 지어진 태인 현감이었던 유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변산 쪽에 있는 목재를 가져다 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기에 지어진 걸로 조선 후기 건축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다. 고운 최치원의 흔적이 어린 이곳은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자가 됐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욱 가치 있는 곳, 정읍 피양정입니다. 천정 한번 보시게요. 예. 천정에 보면 지금 석가래가 노출돼 있죠. 네네. 일반적으로 그 건축물은 저렇게 석가래가 노출된 그 석가래 연자를 써서 이제 연등천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귀틀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죠. 네 네, 귀퉁이에 네. 틀을 만들어서 우물정자 모양의 그 우물천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한 건축물 안에 이렇게 그 연등천장과 우물천장의 모습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것도 이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요. 네. 석가래가 훤히 드러난 연등 천장과 화려한 문양의 우물 천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곳. 호남 제일정이란 그 명성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피향정. 이곳에는 이야깃거리도 소장님. 풍성한데요. 이곳은 정자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석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인 현감을 지냈던 분들의 이제 비석 몇 개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아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비석이 어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교순 영세 불망비로 돼 있어요. 그 전봉준 공초에 보면 조병갑이 자기 아버지가 여기 태인골에 현감을 지냈다고 해서 그 공적비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네. 1,000냥을 거두어 징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는 아버지의 그 선정을 기리겠다고 하는 비석이 네. 조선시대 탐관오리에 상징하면은 네. 조병갑이 연상될 정도로 네. 저 비는 불망비가 아니라 네. 학정을 상징하는 비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뜻이군요. 이걸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네. 동학 농민혁명을 잇게 한 주요 인물 조병갑. 고부 국민들의 고혈로 세운 그 아버지의 불망비를 비롯해 많은 비석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석분 내에 아주 의미가 있는 비석이 이 앞에 보시는 홍범식 군수 애민 선정비입니다. 저쪽은 영세 불망비이고 이쪽은 애민 선정비인데요. 네. 이 홍범식 군수가 1907년에 여기 태인 군수로 오게 되는데요. 네. 1909년에 금산 군수로 전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금산이 지금 저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이 예. 아니고 네네. 지금의 충북 괴산군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1909년에 괴산 군수로 갔다가 이제 10년에 네. 대권이 피탈되니까 예. 관아에서 목을 매 자결하신 우국 지사인데 네. 이 홍범식 군수의 아들이 그 유명한 임꺽정전을 쓴 벽초 홍명희 선생입니다. 이 홍범식 군수는 말 그대로 선정을 베푸르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 정읍 관내에 선정비 중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평 면사무소도 있고 네. 감곡면 오주례도 있고 네. 태위면에도 있고 산읍면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고 많이 있네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음. 홍범식 군수는 선정비가 지금도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자연을 벗삼아 쉬어가는 여유를 즐기며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연꽃 향기 가득한 피양정엔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피양정에 와서 옛 선조들의 멋과 흥을 느껴보았는데요. 이 기분을 담아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오나니 부르라 복사꽃 살구꽃 화난석에 푸른초랑 꽃그림 화난석에
조선 최치원으로부터 이어져 온 선비 문화의 산실 정읍. 그 중심이 되는 칠보면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슬픈 왕후, 정순왕후입니다. 이 벽화 그림을 보면요. 네. 정순왕후의 어린 시절 같은데 예.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이곳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역사적인 뭐 그 사료는 남아 있잖아요, 현재. 네. 예, 현재 그러지만은 정순왕후의 증조 할아버지신 송계자 성자 그분의 유업이가 저기 남전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지비도 여기에 있고요. 네. 칠보에서 보낸 어린 시절. 조선시대를 통틀어 유일한 호남 출신의 왕비. 공손하고 검소한 성품이 간택의 이유였습니다. 어린 정순왕후는 그렇게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비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네. 왕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수양대군이라고 우리가 하는 흔히 세조의 강건으로 의해서 아버님이 상중인데도 원래는 조선의 문화에서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아주 왕비로서의 화려한 삶을 사시다가 예. 세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단종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1년여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단종이 유배를 떠나고 비운의 삶이 이어집니다. 단종의 또 조카인 금성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우리가 하는 그 사육신들 거기에 연루가 됐다 해가지고 정순왕후의 아버지인 송현수 씨도 죽이고. 네. 친정 식구들이 그럼 다 몰락한 건가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여기 일대는 죽은 사람들의 비석도 세우지 백비를 세웠어요. 왜요? 역적의 족속이다 해가지고 다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경상도로 이사가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여산송 씨가 완전히 그때 당시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네. 기구한 삶을 사셨네요. 그렇죠. 예. 왕비에서 평민으로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 염생일로 생계를 이으며 일평생 절개를 지켰는데요. 고단했지만 강직했던 그녀의 삶을 정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유생들의 성리학 배움터인 서원. 정읍에는 무성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무슨 뜻인가요? 무성서원은요. 처음에 이 서원이 출발할 때는 태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1696년에 숙종으로부터 사액을 받을 때 무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는데요. 그 무성의 이름은 최치원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지명이기도 하고요. 공자의 제자 자유가 노나라 때 현감으로 갔던 곳이 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숙종께서 무성서원이라는 사액을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흥선대원군이 전국 서원에 내린 철폐령. 전국을 통틀어 47곳만이 존속하는데요. 그중 한 곳이 무성서원입니다. 현가루라고 써여진 누각은요, 바깥 세상과 서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그래서 외산문이라고도 하고요. 이 현가루라는 이름은 공자의 제자 자유가 무성의 현감으로 있을 때 공자가 자기 제자가 가 있는 곳에 궁금했어요.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렸대요.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그치지 않는다는 뜻의 현가불철에서 유래된 현가루. 어려움 속에서도 학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인내와 꾸준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저기 은행나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선현을 기리는 재향의 공간인 동시에 교육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인데요. 이 은행나무는 몇 년 된 나무일까요? 이 은행나무는 한 350년 정도 된 나무라고 해요. 이 은행나무는 서원이나 향교에 반드시 심는 나무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은행나무는 공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교를 상징하기도 해요.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연설을 하셨대요. 그리고 또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유생들도 그렇게 많은 학식을 열매 맺으라는 뜻으로 반드시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속세를 떠난 사림들이 학문을 닦으며 후학들을 양성한 공간. 서원은 그렇게 지역의 인재들을 기르고 배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서원의 기본적인 건물은 뒤쪽에 태극 문양이 보이는 곳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향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공부하는 강학 공간입니다. 그럼 옛날에 여기서 수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유생은 한 30명 정도 됐고요. 이 오른쪽 건물은 이 서원의 원장님이 계시는 곳이고 왼쪽 저 방은 서원의 그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기거하셨던 곳이고요. 이 가운데 앞뒤가 훤히 터져 있는 저 강당에서 유생들이 공부를 했던 거죠. 정읍 무성서원은 고운 최치원으로부터 시작된 정읍 선비 문화의 기백이 어린 곳입니다. 건축의 백미인 비움의 미학이 들어있는 건축물이기도 해요. 뭐가 없고 다 터져 있죠. 네. 그래서 유생들이 공부하다가 뒤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태산사. 네. 그래서 딴 생각을 하다 정신을 번쩍 차릴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가. 네. 해설자님, 네. 그러면 이곳이 제사 지내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 영정이 보이죠? 네. 그 통일신라 말에 이곳에 태산태수로 오신 최천 선생님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다른 곳은 전부 입회만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곳은 최천 선생님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위패만 있는데 왜 이곳은 최채연 선생님의 영정이 있는 건가요? 이곳에 최천 선생님의 영정이 온 이유는 하동에 있는 쌍계사에 어느 유생들이 놀러를 갔대요. 어느 정각에 보니 그 이상한 그림이 한 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 그 주지 스님을 불러서 이게 뭐냐 했더니 최천 선생님의 영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학자인 최천 선생님의 영정이 불교 절에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서 이 영정을 모셔다가 처음에는 최천 선생님의 후손이 있는 순천의 나간에 모셨다가 그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전각이 물이 새고 하니까 무성서원으로 오게 된 여기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모셔져 있는 저 영정은 1924년에 최용신이라는 이곳 그 어진 화사가 이모한 영정입니다. 한국 유학사를 통틀어 최고의 문학가로 꼽히는 최치원의 흔적이 어린 곳. 유불선 융합으로 통합을 강조한 그의 정신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들과 달리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무성서원을 비롯한 9개의 서원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성리학 확산의 중심지이자 지역 지식인의 공론의 장이 되었으며 독특한 목조 건축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진강 상류의 물이 유유히 흘러드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 그곳에 김동수 가옥으로 불려온 김명관 고택이 있습니다. 김명관은 명당 중에 명당을 찾아 이 집을 지었습니다. 우와, 이곳은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곳인데요. 왜 이 앞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의 공간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대문을 들어오자마자 이제 안채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장을 한번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면 남자들의 공간인 이제 사랑채가 보이는 거고, 이 이쪽 왼쪽은? 왼쪽은 이제 하인들이 이제 드나들 수 있는 저런 공간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해놓은 거네요. 네네네. 조선시대 상류층 가옥의 원형이 되는 곳. 중후하면서도 소박한 매력이 있는 이 집은 여성을 배려한 독특한 공간 구성이 특징입니다. 소슬대문을 지나 만나는 행랑마당. 이 마당의 오른편으로 들어서면 집주인이 머물며 외부 손님을 맞던 사랑채가 그 위엄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은 사랑채라는 공간인데요. 네. 이곳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남자들만 생활을 네네네네. 하는 공간인가요? 네. 남자들이 이곳에서 이제 잠도 자고 이곳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출입을 못 하나요? 네, 거의 이제 여자들은 여기서 생활을 안 한다고 이제 봐야죠.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지어진 사랑채. 중후하면서 소박한 전통 한옥의 멋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공간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기단을 높게 쌓아 권위를 드러낸 일반적인 양반집과 달리 낮은 기단을 사용해 모든 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소통을 기반으로 세운 집. 그 어느 공간 하나 허투루 세워진 곳이 없는데요. 여인들의 공간인 안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좌우로 나뉜 두 공간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 곳. 우리 안방마님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 네. 처음부터 안채로 와서 안방마님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가 이제 곡간열쇠를 넘겨주면 곡간열쇠 받고 우리 별당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그 곡간열쇠 받고 안채로 와서 안방마님이 되고 시어머니는 뒷방으로 물러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뒷방 노인네 취급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집은 처음부터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안채로 와서 안방마님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집 구조를 보면 네. 대청을 사이에 두고 방하고 부엌이 쌍둥이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에 똑같이 있어요. 이 공간 말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왼쪽은 시어머니가 사용을 하고 오른쪽은 며느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같이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고 네네.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편이 며느리의 공간, 왼편이 시어머니의 공간인데요. 한 지붕 아래 함께 있되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갖춘 독특한 구성입니다.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고심했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가 굉장히 네.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청마루가 크다는 거는 안채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손님도 많이 오지만 제사도 많이 지내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 또 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네. 자손을 또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적인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공간을 또 분리해서. 멀리 떨어뜨려 준 거죠. 그래서 아, 그런 특징이 또 하나. 너무 지혜로운 네네네. 건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구경하다 보면 여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함을 준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이 집의 보물 같은 공간은 또 있습니다. 바로 별당인데요.
여성을 세심하게 배려한 집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시집간 딸들이 아기 낳으러 왔을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 손님들이 명절에 이제 놀러 오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시집갔던 딸이 여기 와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다 산후조리도 하고 다 몸보신도 해주고 했던 거죠.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어서 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다 해줬던 거죠. 근데 완전 옛날 200년 전의 일이지만 네. 다 그런 지혜로움이 집 네. 속에 다 엿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위와 사치 대신 배려와 어울림이 돋보이는 고택.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옛사람의 멋과 가치가 정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정읍 곳곳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단아하다, 그리고 고풍스럽고 따뜻하다라는 감정을 느꼈는데요. 정읍에서 느낀 이 오롯한 감동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